올해는 좀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되게 많이 갈릴 것이다. 그래도 기회 요인 측면에서는 좀 좋아 보인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방어적인데 치중했다 그러면 올해는 좀 공격도 좀 생각해봐야 돼요. 일단 B2C는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좀 요새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오늘 라이프 자산운용의 강대권 대표님 모셨는데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예. 받으십시오. 네. 일단은 2022년을 한번 좀 되돌아봐야 될 텐데 라이프 자산운용은 혹시 2022년 좀 운용 좀 어떠셨어요? 2022년 저희도 굉장히 힘들었고요. 네. 그 보통 연말 되면 좀 한 해가 빨리 갔다 이런 느낌이 좀 들어야 되는데 저는 작년 연말에 와, 왜 이렇게 오래 길어?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좀 지루했던 한 해였던 것 같고 그 저희도 그 작년 여름 가을에는 굉장히 힘들다가 네. 그래도 이제 좀 그 연말에 좀 만회를 해서 그래서 좀 죽다 살아난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만회를 하면 어느 정도인지 좀 구체적으로 여쭤봐도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그 가을까지는 저희도 손실을 좀 보다가요. 네. 그래도 이제 연말에 좀 만회를 해서 연간으로는 저희가 이제 플러스 수익률로 좀 마감을 다행히 플러스 했다고요? 아주 미미한 소폭의 플러스. 아니 그래도 뭐 네. 0.0001이라도 플러스 되면 네. 시장 대비 한 23%는 앞선 건데. 네, 뭐 그거보다는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잘하셨구나. 그러니까 뭐 작년에 거의 뭐 마이너스 한 30% 이렇게 된 사모펀드도 굉장히 많았고 네, 마이너스 한 10몇 퍼센트만 돼도 선방했습니다 소리를 들었고 네. 한 자릿수 마이너스만 돼도 잘했구나 했는데 플러스 한 데는 거의 없잖아요. 예, 보통 이제 롱숏 펀드들이 요새 사모 펀드가 그쵸, 많다 그쵸, 그쵸. 보니까요. 막 이렇게 숏으로 막 때리고 한 데들은 10몇 퍼센트 수익 난 데도 있던데. 네, 아니면 뭐 이렇게 똔똔 치거나 그런 데가 있는데 그 저희는 또 약간 그 불운하게도 롱올리 주식을 사는 거 외에는 할 수가 없는 그런 전략의 펀드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조금 공매도 당연히- 안 하고 숏 전략 안 하고 네, 롱온리 네. 그러니까 매수 전략으로만 네, 예. 플러스 수익을 낸. 뭐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었고 그래서 롱올리로 플러스 수익률 낸 데는 이렇게 뭐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거의 없는 걸로 저 알고 있는데. 네, 저희가 확인해 본 건 아니어서. 네, 아무튼 진짜 그래도 고생한 보람은 있네요. 그러니까 그 보람이 없는 거죠. 사실 되게 보람이 없는 거예요? 1년 내내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정말 뭐 이것저것 그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약간 방어하는 수준에서 그쳐가지고 저희한테는 좀 아쉬웠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일치하는 게 어딥니까? 2022년 시장에서 약간 그 어떻게 해서 조금 방어가 됐는지 네. 뭐 그거 좀 여쭤봐도 됩니까? 더 구체적으로. 그 뭐 오랜만에 불러주셔가지고 네. 그 제가 이제 21년 가을에 와이스트릿에 한번 출연을 했던 네, 적이 네, 있었는데 저도 제가 뭐 그때 무슨 얘기했는지 기억이 안 나서 그래가지고 이제 한번 봤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제가 그런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시장이 좀 난이도가 좀 있고 네.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 그나마 좀 좋아 보이는 거는 에너지 부족 문제가 좀 대두가 되고 있으니까 그쪽 관련 업종이거나 아니면 뭐 자동화 관련된 맞아요. 노동력 부족도 있으니까 그래서 두 가지가 좀 그나마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저희가 작년 연간으로 보니까 이제 그쪽에 많이 투자에 좀 치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도 뭐 수익률이 좋았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그 연간으로는 좀 방어적인 모습을 에너지랑 자동화 쪽에 좀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에너지 자동화. 그럼 여기도 뭐 로봇도 좀 포함이 돼서. 네, 로봇도 좀 포함이 되고요. 근데 국내에는 그 로봇 관련된 기술을 좀 이렇게 그런 종목들은 좀 많이 있는데 펀더멘탈하게 좋다라고 볼 수 있는 종목들이 많지가 않아서 조금 로봇 관련된 종목에 투자는 좀 제한됐던 것 같아요. 근데 좀 광범위하게 자동화, 공장 자동화. 네, 공장 자동화 뭐라든지 뭐 공작 기계라든지 네. 아무래도 좀 사람의 일을 좀 대신해 줄 수 있는 그런 쪽의 광범위한 범위에서 좀 저희가 찾아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관련주도. 네. 요게 그러면은 향후에도 계속 유효합니까? 그 전략은? 그 현재까지도 조금 그 제가 이제 2021년 가을에 말씀드렸던 네. 전체적으로 좀 그 밸류 체인이 분화되면서 선진국이 갖고 있는 그런 에너지 쇼티지의 문제, 맞아요. 그리고 뭐 고령화나 이 코로나로 인한 국경 간 인구 이동의 제한으로 인한 그런 노동력 공급의 부족의 문제, 그로 인한 인플레이션 이런 거는 지금 지속이 되고 있는 그쵸. 거는 맞아서 구조적인 거니까. 네, 네. 그 여전히 이쪽이 좀 좋아 보이긴 하는데 근데 이게 좀 그 벌써 한 1년 이상 좀 진행이 된 부분이어서 저희도 조금 이제 이 테마가 좀 성숙되고 있는 것 같아서 뭐 새로운 게 없을까 좀 찾아보고 있습니다. 계속 새로운 아이디어는 계속 이제 창출해 내셔야 되니까. 네. 혹시 그 2022년에 이제 투자자로서 펀드 네. 매니저로서 자산운용사 대표이사로서 가장 잘한 선택 하나랑 가장 후회되는 선택 하나만 좀 꼽아주세요. 생각을 안 해보고 있어서 갑자기 여쭤보니까. 그래도 뭔가 네. 나 22년에 이거 정말 잘한 것 같다. 이걸로 살아났다. 네. 이걸로 대박 났다.
그러니까 뭐 대박을 못 냈기 때문에 대박을 난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도 플러스 2022년에 좀 잘했던 거는 그래도 연중 내내 좀 조심했던 거. 아. 네, 그래서 저희가 좀 현금 비중을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들고 있었고, 음. 그리고 그 저희가 주식을 좋다고 들고 있었지만 좀 계속 불안해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좀 조심조심했던 게 그래도 손실을 좀 제한할 수 있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잘 못했던 거는 저희가 한 늦여름 정도부터는 이 정도면 좀 어느 정도 많이 반영이 됐다라고 네.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그 정말 이상적으로는 연말부터 움직였으면 참 좋았을 텐데 예. 그 지난번 영상을 제가 또 말씀드렸었는데 네. 그때 21년 가을에 보니까 그 22년 연말이나 23년 초부터 좀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라고요. 근데 저는 정작 그렇게 말해놓고서는 작년 가을에 좀 먼저 손을 움직였다가 예, 조금 다쳤습니다. 이 자산운용사 대표이사도 펀드 매니저도 이렇게 항상 반성을 하고 복귀를 네. 하고 네. 원래 그 바둑 잘 두시는 분들은 항상 복귀를 하신다지 않습니까? 한 수 한 수. 그럼요. 네, 매일 뭐 한다는 짓이 실수밖에 없는데 매일 반성해야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꼬리를 무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2022년에는 내내 조심스럽게 했다. 네. 그러면 23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조심조심 가야 될까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약간 상반되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저희는 23년이 22년보다는 투자 여건이 좀 좋아졌다고 생각을 해요. 오, 투자 여건이 좋아졌다고요? 네, 그래서 약간 뭐 요즘은 워낙 분위기가 안 좋다 보니까 네. 좀 좋은 얘기하면 소수견이긴 한데, 저희는 작년보다는 올해가 좀 더 좋아 보이고, 그리고 이제 투자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모든 자산이 다 도매가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쵸. 사실 뭐 어떤 투자법을 쓰든 뭐 어떤 철학을 갖고 있건 상관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올해는 그거보다는 좀 나아진 환경하에서 좀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되게 많이 갈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긍정적인 전망을 갖고 있습니다만, 근데 이제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시장 전반이 이렇게 좀 부스트되거나 좋아지는 환경은 아니고 그 선택에 따라서 결과가 되게 많이 갈릴 것 같아서, 그러니까 난이도가 쉽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기회 요인 측면에서는 좀 좋아 보인다. 그래서 그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계속 조심하긴 해야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주 그 하락장 속에서 좀 방어적인데 치중했다 그러면 올해는 좀 공격도 좀 생각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방어였다면 올해는 방어하다가 역습 공격까지도. 네. 근데 이제 난이도는 여전히 높지만 기회가 있다고 본다. 네. 그러면은 그게 투자 여건이 좋아졌다라는 그 여건은 네. 밸류가 많이 싸져 있는 주식이 많다, 뭐 이거인가요? 네, 많이 이제 그 시장 자체가 많이 내려왔으니까 네. 가치 측면에서 여유가 있는 종목들도 좀 많이 있어 보이긴 하는데요. 네. 근데 이제 가치보다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 1년을 회고를 해보면 왜 이렇게 시장이 안 좋았지? 그리고 뭐가 제일 위험한 요인이었지? 라고 생각을 해보면 2021년 만에 그 뜨거웠던 분위기, 뭐 21년 말만 해더라도 뭐 메타버스, 블록체인 그쵸.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아파트 뭐 아파트 뭐 해서 정말 모든 자산이 다 불타오르고 또 이 투자에 대해서 사회적 관심이 너무나 많았잖아요. 그리고 정말 이렇게 손쉽게 돈을 벌 수 있고 네. 뭐 이렇게 빨리 은퇴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분위기가 되게 팽배했던 것들이 맞아요. 돌이켜 보면 이 투자 시장에서 가장 위험했던 장면이었다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그때와 비교를 해서 지금을 돌이켜 보면 뭐 여전히 지금도 뭐 투자에 대한 관심은 좀 많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많이 비관적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경기 침체가 올 거고 뭐 금리 인상이 더 계속이 되면 뭐 PF에 문제가 생길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안 좋은 얘기들을 되게 많이 말씀하셔서 그 시장에 이렇게 비관이 좀 많이 팽배했을 때는 아무래도 좀 역설적으로 좀 기회가 좀 많아지는 것 같거든요. 지금 거의 뭐 여의도 사람들 죄다가 비관적이에요. 네, 그런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네, 맞아요. 다 네, 비관적.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측면에서는 좀 오히려 좋아 보입니다. 네.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러니까 모두가 좋다고 할 때가 사실은 이제 좀 위험할 때고, 네.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가야 하는데 지금은 비관적인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은 뭐 다시 이제 말을 돌려보자면은 비싼 주식보다는 싼 주식이 훨씬 더 눈에 많이 띌 수가 있고, 그 덕분에 네. 비관적인 덕분에. 네, 그러니까 뭐 싼 주식이 많다, 그러니까 싸다 비싸다라는 거는 계속 상대적인 개념이어서. 그죠. 앞으로 이익이 어떻게 되느냐. 네, 저는 사실 밸류에이션만 가지고는 뭐 시장 전망은 잘 안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10배였던 주식이 7배가 되면은 바닥이냐. 사실 그거는 논리적 근거가 별로 없거든요. 그렇죠. 6배일 수도 있고 뭐 6.7배일 수도 있고 더 떨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사실 그 싸냐 비싸냐는 별로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요인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보다는 좀 사람들이 어떤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갖고 있느냐, 그리고 이제 그
뭐 수급이라고 하죠. 뭐 팔 사람이 다 팔았냐, 뭐 살 사람이 있기는 하냐, 뭐 이런 것들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작년보다는 좀 더 우호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투자 여건이 좋아졌다라고 네. 보시는 거고 네. 그 21년 10월에 하셨던 말씀 중에 그게 있었어요. 21년 하반기에 금리가 오를 수 있다. 금리가 오르면 주식의 밸류에이션이 비싸 보일 수 있다라고 네. 하셨고 이제 사람들이 22년 동안 쭉 겪으면서 네. 아, 이거 주식이 비싼가 봐. 네. 비싸네. 이렇게 됐던 거고 23년 버전으로 바꿔보면 어떨까요? 23년 금리도 여전히 높고 네. 예. 금리가 여전히 높고 그리고 저희는 뭐 올해 이렇게 금리가 많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도 떨어지기도 어려운 환경이다 그렇죠. 보니까 예. 그 금리 자체는 좀 현재 보고 있는 수준에서 금리를 좀 기본으로 깔고 가는 게 합리적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근데 지금 뭐 요새 채권 뭐 5%대 네. 이럴 때 많이 흔하고 네. 또 은행이나 저축은행 가셔도 뭐 4%대 예금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그 주식 투자를 할 때 밸류에이션에 대한 요구치가 되게 많이 높아져야 될 것 같아요. 밸류에이션에 대한 요구치 네, 그러니까 예를 눈높이를 낮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21년까지만 해도 이제 뭐 거의 제로 금리 시기였고 네. 이제 무위험 투자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일드가 뭐 거의 뭐 1% 미만이었기 때문에 네. 뭐 3%, 4%, 5%만 보장을 한다 그래도 굉장히 많은 돈이 돈이 몰렸죠 그때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체 투자 이런 것들이 엄청 붐을 이뤘던 것 같아요. 그때는 3, 4%만 줘도 중위험, 중수익 이러면서 네. 돈 엄청 몰렸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뭐 예를 들면 10% 수익을 낼 수 있는데 네. 제가 보장은 못 해드리고 네. 뭐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난 그냥 한전 채권 사서 뭐 저 은행 채권 갈게요. 예금해서 네. 은행 갈게요. 예, 뭐 5% 충분히 벌 수 있는데 그래서 옛날에는 0% 1%의 벤치마크 금리일 때는 4% 5%가 굉장히 대단해 보였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요 한 3, 4% 차이만 가지고도. 네. 근데 지금 5%가 벤치마크인 시절에는 9% 10%를 제시를 해도 갸우뚱 매력적이지 않은데 생각이 좀 예. 뭐 이거 보장해 줄 수 있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뭐 고객들을 만나 보거나 아니면 제가 뭐 제 돈을 투자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에도 지금 만약에 위험 자산을 투자를 해야 된다. 네. 그러면 투자횟수는 당연하고 연간 뭐 한 20% 정도는 내야 되는 거 아니야? 기대 수익률. 네, 뭐 그런 얘기도 저희가 좀 가끔 들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제 기대 수익률은 그 금리가 올라간 거에 비해서는 거의 뭐 2배, 3배 증가한 거죠. 그렇죠. 제로 금리 시절에는 5%면 됐다. 네. 한다 그러면 5% 금리 시절에는 20%. 그래서 이제 많이 올라간 상황이어서 이게 이제 전체적인 자산의 밸류에이션도 내려가서 싸서 여유가 생긴 것도 있지만 네. 그만큼 요구 수익률도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게 단순히 싸다고 해서 좋다라고 말하기는 아직은 좀 어렵다. 네, 다시 좀 금리가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그러네.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고객들의 돈을 이제 받아갖고 운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어깨가 더 무거운 거고. 예, 맞습니다. 네. 근데 또 역설적이게도 투자 여건은 좋아졌는데, 네, 네. 그렇죠. 위험 자산에 대한 기대 수익률은 또 요구가 높아졌고. 네. 그럼 이 두 가지는 어떻게 밸런스를 우리가 맞춰가야 될까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이제 양면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 네. 그 세상에서 확실한 거는 확실하지 않다는 것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게 그렇죠. 이제 예전에 뭐 그리스 현자가 했던 말씀인데, 그러니까 이게 이 말이 내포한다는 게 세상이 계속 변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환경은 계속 변화하는데, 그래서 이 변화하는 환경을 맞출 수가 없고,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할 때에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조건이 바뀌었을 때 우리가 그 변화를 받아낼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냐 안 돼 있냐.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 그러면 1년 전으로 놓고 돌아간다 본다면 1년 전에는 시장이 되게 많이 부풀어 있었잖아요. 네. 사람들이 낙관이 되게 팽배해 있고 돈을 되게 쉽게 벌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저금리에 되게 오랫동안 도취되어 있었고 네. 거기에 이제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충격이 왔던 거죠. 1년 내내. 네네. 근데 그 충격에 굉장히 취약했던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낼 수 있는 취약성과 그다음에 환경의 변화가 맞물리면서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아갔던 게 2022년이었다 한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되게 많이 이제 시달려 왔고 힘들고 많이 이제 털렸고 되게 어려운 상황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은 예상할 수 없는 상황 변화가 오더라도 그 받을 수 있는 충격의 여지는 1년 전에 비해서는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비관이라는 시장의 비관이 좀 개선됐다는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그래서 이제 앞으로 뭐 상황이 좋아진다 이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 뭐 더 나빠져도 저희가 크게 잃을 건 없어 보인다. 혹은 사람들이 크게 새로 쇼크를 받을 건 없어 보인다. 라는 측면에서 놓고 본다 그러면 이제 손실의 폭이 좀 제한된다는 거죠. 네. 더 크게 잃을 가능성은 낮다. 네, 없어 보이고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말씀한 것처럼 그 작년에 이렇게 안 좋을지를 아무도 몰랐던 것처럼 지금 사람들이 되게 비관적으로 보잖아요. 네. 근데 올해 또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조금만 더 좋아지면 맞습니다. 예. 없던 기대치에서 훅 올라와 버리는. 네, 네, 네. 그러니까 1년 전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 1년 전에는 웬만큼 좋은 일 가지고는 더 수익을 내기가 어려웠어요. 음. 예. 그래서 뭐 요새 뭐 테슬라 같은 주식을 보시면은 계속 분기별로 좋은 실적을 내면도 불구하고 좀 주가가 안 좋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기대가 되게 많이 있을 때에는 뭐 세상이 좋아도 수익이 잘 안 납니다. 근데 이제 지금처럼 좀 비관이 팽배할 때에는 뭐 좋아질지 안 좋아질지는 모르지만 세상은 모르는 거잖아요. 끝도 없이 변하는 거니까 조금만 좋아져도 그러면 지금 높은 그 요구 수익률만큼의 수익을 낼 수도 있는 거죠. 그 테슬라 말씀하셔서 그런데 지난번 출연하실 때도 그렇고 그 전전번 인터뷰 할 때도 그랬고 진실의 종이 울릴 시간에 이런 표현 쓰신 적이 있고 그리고 고성장 고밸류에이션 주식은 기대치에 못 미치면 처참한 결과를 보게 된다라는 네.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 예. 그때만 하더라도 사실 뭐 코스피 뭐 3,300에서 3,000 사이 막 요때 있을 때였는데 제 기억엔 테슬라가 딱 그건데. 근데 이제 지금 보면 어떻게 보면은 고성장 고밸류에이션을 받는 기업은 이제 거의 별로 안 남은 것 같아요. 또 역설적으로.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주의하라라고 할 타이밍은 아닌 것 같고. 네. 그러면 그 정도 밸류에이션을 받을 만한 성장주들이 눈에 띄느냐로 질문을 바꿔가야 할 텐데 네. 특히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조금만 성장을 보여줘도 눈에 확 띄지 않습니까? 네. 밝을 때 막 한낮에 이렇게 후레쉬 켜놓고 티도 안 나지만 깜깜한 밤에 후레쉬 몇 개 켜면 확 티나잖아요. 네. 그런 건 좀 어떻게 찾아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뭐 이렇게 하락장이 있기 전과 지금 낳고 본다 그러면 사실 2020년, 21년도 뭐 경기가 그렇게 좋았던 때는 아니었기 때문에 뭐 우리가 이렇게 막 호황 속에서 파티를 하고 이런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성장이 귀하다는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그때나 지금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성장이 귀한 건. 예. 그래서 이제 막 고성장하고 있는 회사를 찾는 거는 난이도는 지금도 여전히 좀 어려워 보이고요. 아하. 근데 이제 그 지금과 그때의 중대한 차이는 그때는 아까 했던 말과 똑같은 말인데 워낙 벤치마크 금리가 낮았고 예. 요구 수준이 낮았기 때문에 연에 뭐 10% 15%만 성장을 해도 엄청난 박수를 받았던 거죠. 그렇죠. 야 대단하다. 뭐 훨씬 뭐 너 비싸게 쳐줄게. 너 너무 잘한다. 음. 이런 열광적인 분위기가 한다 그러면 사실 지금은 그 투자를 하더라도 무위험 수익률이 5%이기 때문에 20%를 요구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 역사적으로 기업에 적용을 해도 기업이 웬만큼 성장해가지고는 사람들이 용기를 내지 않아요. 더 이상은. 아, 용기를 내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뭐 너무 불확실하고 뭐 해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또 시장에서 그렇게 비싸게 쳐주지도 않는데 뭐 이 정도 성장하는 거 모르겠어. 네가 더 봐야겠어. 막 뭐 이렇게. 세상을 바꿀 거 아니면 뭐 그 확실하게 그런 거에 대해서 후하게 쳐주는 그런 시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 그러면 저는 뭐 가치주 성장주 이분법도 별로 이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런 그 성장을 찾는 거는 지금 국면에서는 조금 어렵다. 그러니까 좀 그 성장주를 찾는 것도 어렵고 성장주로 수익을 내리는 것도 어렵고 네. 뭐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투자해서 수익을 내서 시장을 앞서 나가려면 네. 그 중에서도 성장이 나타나는 기업들로 가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몇 개 안 되는 걸로 막 투자에 또 몰리는 거고 네. 그게 또 단기간에 급등할 수도 있고 네. 약간 그게 좀 어느 쪽에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도. 네. 그래서 지금 되게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성장주를 하든 가치주를 하든 일단 기업은 성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익이 감소하는 가치주는 절대 수익이 날 수가 없고 뭐 계속 성장주도 당연히 이익을 증가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되게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서 저희가 요즘 좀 그 투자 아이디어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는 그 일단 B2C는 안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워낙 2020년, 2021년도가 이제 그 코로나 이후 정보 보조금 이런 영향 때문에 뭐 전 세계 어디나 다 과소비 구간이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워낙 내구재 쪽이라던가 이런 IT 쪽에 대해서는 작년에 소비가 너무 과했기 때문에 올해는 역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물리적으로.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국내나 해외나 마찬가지로 이제 부동산 가격이 많이 빠지면 이제 소비 심리도 좀 침체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B2C는 좀 확실히 좀 힘들 것 같고 그 다음에 B2B 같은 경우는 워낙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좀 일괄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좀 요새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그 B2G를 좀 보자. 네, 그래서 B2G라는 말이 뭐 이렇게 원래 있는 말은 아니고 뭐 제가 만든 말이긴 한데 이제 B2B나 B2C랑 달리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 연말에 이제 그 추경호 이제 그 재무장관께서 말씀하신 게 있었는데 네. 그 올해는 경기가 좀
사이클이 안 좋다 보니까 상반기에 재정 지출을 좀 가속화하겠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이제 부총리께서. 근데 이게 전 세계 다 공통된 현상이에요. 맞아요. 뭐 선진국 뭐 이머징 마켓 할 것 없이 올해는 경기 모멘텀이 되게 안 좋기 때문에 정부 지출을 좀 가속화해서 빨리 집행을 하거나 아니면 좀 늘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소비랑 투자 뭐 이런 게 다 부진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성장이 좀 안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좀 제일 확실하게 늘어날 것 같다라고 보이는 건 정부 지출. 정부 지출. 예, 그래서 그쪽에 조금 그 숟가락을 얹을 수 있는 이런 기업들을 좀 찾아보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비즈니스 투 거버먼트. 네. 예, 그래서 네. 정부 쪽에다가 납품을 하거나 정부의 보조금이나 정부 사업으로 네, 매출을 올리는 회사들. 네, 맞습니다. 네. 뭐 근데, 예. 직접적으로 정부랑 거래를 하는 걸 수도 있고요. 그렇죠. 뭐 지금 해바뀌고 나서 이제 올해 뭐 반도체 투자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세액공제 확 확대. 늘려주는 뭐 그런 이벤트도 있었는데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경기 부양을 위해서 정부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할 거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쪽에 관련된 꼭 굳이 정부랑 직접 거래를 안 하더라도 음, 뭐 정부가 정책적으로 좀 지원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그동안 좀 규제했던 부분들을 좀 풀어준다든지 뭐 이런 데서 좀 투자 기회를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뭐 이번 정부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민간 주도 성장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민간 기업이 해야 된다. 막 이러면서 네, 뭔가 큰 정부보다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기는 하는데 네. 그래도 이렇게 세부적인 정책을 보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네 맞습니다. 세제 지원도 막 해줘야 되고 네. 규제도 막 풀어주고 한쪽에서는 이제 계속 정부 지갑을 열 수밖에 없는 거니까 네.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근데 이게 되게 다양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를 상대로 혹은 간접적으로라도 정부의 지원이나 영향을 받으면서 사업을 하는 분야가 너무 많아요. 네, 옛날로 굉장히- 따지면은 뭐 항상 인프라 투자, 뭐 다리를 놓느냐, 아니 뭐 부동산 개발을 하느냐, 그래서 네. 뭐 굴삭기가 어떠냐, 막 이런 네, 쪽으로 많이 네. 갔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보면 거의 뭐 반도체까지도 예, 정부 투자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네. 것들이고 너무 많은데 좀 줄여주세요. 근데 진짜 너무 많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더 재밌다고 생각을 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옛날처럼 뭐 땅 파는 거, 뭐 4대강 이런 거밖에 없었으면 이제 그게 투자할 수 있는 그 종목들이 되게 한정됐을 거고 네. 그렇게 이 범위가 협소하면 사실 그게 전체 시장을 추동할 수도 없고 그 투자할 수 있는 테마가 되기도 되게 어렵습니다.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인프라 투자도 많이 하겠죠.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전국의 그리드망도 지금 다 바꾼다 그러고 뭐 유럽 같은 경우도 이제 러시아 가스가 안 들어오니까 네. 뭐 풍력이나 뭐 태양광 같은 거 많이 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전통적으로 이런 에너지나 인프라 관련된 쪽도 정부 지출이 되게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워낙 뭐 칩워라고 하잖아요. 반도체 전쟁이 되게 심하다 보니까 네. 자국에다가 이런 첨단 공장을 지어라, 뭐 배터리 공장을 지어라. 이렇게 해서 뭐 이런 세제 혜택도 되게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그 첨단 산업 분야도 정부 지출과 관련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주 역발상으로는 그 작년 가을 같은 경우는 저도 진짜 되게 위기감을 되게 많이 느꼈어요. 왜냐하면 그 국내 채권 시장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네. 정말 뭐 2008년이나 97년 같은 그런 금융위기가 오나, 아 뭐 신용 경색이 오나, 그때 막 레고 사태 터지고 막 네, 이럴 때. 그런 네. 것 되게 이제 공포스럽게 다가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아까 현 정부가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고 말씀하셨었지만 네. 이게 이제 자본주의 경제라는 거는 계속 반복적으로 시장 실패 현상, 그러니까 아. 시장이 이제 자발적으로 움직이는데 계속 악순환으로 빠지는 거죠. 이런 현상들이 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시장 실패에서는 정부가 개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작년 가을 같은 경우도 뭐 그 어떤 정치적인 찬반 여부를 떠나서 굉장히 효과적인 정부 개입으로 위기를 잘 거슬러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시장 실패가 많이 벌어지는 부분인데 정부의 도움으로 좀 바닥에서 치고 올라오는 분야도 뭐 투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민간 기업들끼리는 뭔가 좀 잘 안 돼서 시장의 네. 실패가 드러났지만 네, 역발상인 거죠. 네. 정부가 마중만 부어줘서 살아나 하는 산업. 네, 그러니까 뭐 정부가 막 도와줘서 잘 되는 분야도 있을 것이고 진짜 안 되고 있는데 정부가 살려주는 분야도 있을 것이고. 구조조정이라든지. 네, 네. 뭐 대표적으로 그게 이제 해운 산업, 뭐 HMM 뭐 맞습니다. 사례가 가장 대표적이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광범위하게 투자 대상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재미있고 뭐 이거 하나면 잘 됩니다. 이거는 사실은 뭐 오히려 저는 시장 전체적으로는 기능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산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뭐 시장에서 올해가 해볼 만한 영향이 좀 있지 않나. 요거는 거의 뭐 연중 내내 경기가 민간 경기가 네. 스스로 회복되지 않는 이상. 네, 네. 네, 아마도 한 24년 상반기 이 정도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는 계속 이쪽으로 아마 시장에서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